이 장비를 보면 요걸 매거진이라고 해요. 매거진. 이제 물건을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물건을 여기다 공급했을 때 이제 쌓아놓는 역할. 그래서 이 매거진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 이 매거진의 커버는 이렇게 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 실린더가 전진을 하게 되면 여기 손가락이 만약에 끼게 되면 손가락이 부러질 정도의 힘이에요. 이 실린더 힘이.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커버를 제거하고 손가락을 절대 넣지 않도록. 만약에 그럴 일이 발생이 되면 이 뒤에 보면 공합 차단 밸브가 있습니다. 공합 안 들어와 있네. 공합 차단 밸브가 있으니까 이 관로에 수직으로 밸브가 되어 있으면 공합을 차단한 거고, 관로와 같은 방향으로 밸브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공기가 공급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요거 이름이 이게 이름이 뭐야 이거? 원래 서비스 유닛은 에어 필터부하고 그리고 윤활기 부분이 같이 있는 거지. 근데 얘는 지금 윤활기는 안 달려 있고 에어 필터만 달려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에어 필터가 있고 밑에 이제 그 드레인 배출기라는 거, 물이 보이면 그 물을 빼줘야 되니까 그 드레인 배출기가 있고 가마 밸브가 있는 거지. 압력을 줄여주는 거. 그래서 이 메인 칩으로는 거의 한 10바, 10kg. 여러분들 엄지손톱이 한 대략 1cm, 1cm 정도가 되잖아요. 가로 세로. 그 위에 10kg 정도의 무게가 올라가 있는 압력. 그 정도의 압력으로 공급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가마 밸브를 통해서 압력이 줄어서, 여기 있는 이제 밸브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저기 밸브 압력을 조절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압력을 보통은 5kg를 씁니다. 5kg/cm 제곱. 그러니까 우리 단위가 압력이라는 단위는 뭐냐면, 압력이라는 의미는 일정의 면적 위에서 힘을 누르는 거예요. 어떤 힘이 어느 면적을,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힘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힘을 우리는 킬로그램 펄스라는 걸 쓸 수도 있고 뉴턴이라는 걸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는데, 우리 공합에서 보통 쓰는 거는 킬로그램 펄스 퍼 센티미터 제곱이라는 단위를 쓴다고. 그 면적 1cm, 1cm 위에 얼마만큼의 무게의 힘으로 누르고 있는가, 이걸 압력 단위로 쓴다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쓰는 거는 5kg 펄스 퍼 센티미터 제곱 정도의 힘을 쓰고, 요 단위를 한 번에 부르기가 어려우니까 얘를 바라는 단위를 쓴다고요. 바. 이해되었습니까? 또는 그 메가파스칼이라는 용어 중에 단위를 써요. 파스칼이라는 단위를 써요. 압력 단위에. 다 일맥상통하는 단위고 약간씩 크기는 다릅니다. 근데 보통 우리 시험지에는 뭐 5kg 아니면 또 0.5메가파스칼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여기 이제 0.5메가파스칼 정도가 되는 거고, 바로는 5바가 되는 겁니다. 5kg를 맞춘다고 하면. 그래서 보통은 이 정도고, 공합 밸브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3kg 이상은 써줘야 돼요. 3바 이하로 떨어지면 공합 밸브 자체가 오동작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솔레노이드 밸브가 우리가 스풀이 좌우로 움직인다고 한단 말이지. 공합 관로가 움직이잖아요. 이 움직이는 것 자체를 전기 힘으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전기 힘으로 다 움직이려면 전기가 많이 들어간다고. 이게 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 파일럿 포트라고 해서 공합 신호가 나오는 공기압이 별도 신호로 빼서 조그만 바늘 구멍만하게 열어놓는다고. 그 바늘 구멍만한 거를 열었다 닫았다 해주는 거예요. 그 바늘 구멍만한 거 열었다 닫았다 하면 공기가 빠져나왔다 안 빠져나왔다 할 거 아니에요. 그 압력을 이용해서 밸브를 미는 거라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직접 전기의 힘으로만 이걸 열고 닫고 하려면 이 솔레노이드 밸브가 뜨거워져. 전기를 많이 먹어서. 그래서 이제 별로 안 좋은 거지. 그래서 보통은 간접 작동형을 쓴다고. 직동형을 안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것도 대부분 다 간접 작동형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공합이 공급이 되면은 이쪽 뒤에 보면은 매니폴더 블럭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솔레노이드 밸브를 여러분들은 지금 저 옆에 공합실을 때는 하나씩 쓰잖아요. 근데 실제 장비나 이런 걸 만들 때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게 되면 그만큼 손해란 말이지. 그래서 공간을 작게 차지하기 위해서 이런 매니폴더 블럭이라는 걸 써요. 공합 들어가는 거 하나, 공기 나오는 것 각각 하나씩 해가지고 메인적으로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 뒤쪽으로 볼까? 여기 뒤쪽인데 요게 메인 공합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P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메인 공합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 우리가 쓰는 것보다 관로가 좀 크지.
메인으로 많이 들어와야지 나눠서 들어가니까 이건 좀 굵고 양옆에 금색으로 된 거 있죠? 이건 배기구야, 배기구. 배기구여서 공기 빠져나가는 거. 근데 이제 거기에 소음기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거 금색으로 된 게 소음기예요. 소음기고 나머지는 이제 솔레노이드 밸브가 처음에 이게 양솔, 솔레노이드가 이쪽에도 달려 있고 이 옆에도 달려 있고 그래서 양솔이고 수동으로 조작을 하려면 여기 지금 파란색 버튼 있지요. 이 파란색 버튼을 누르면 수동으로 조작을 합니다. 수동으로 전기가 없을 때도 조작할 수 있는 거. 이해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러한 공합 호스들이 지금 총 몇 개 있냐면 이 솔레노이드 밸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는데 실린더가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실린더 개수를 보면 물건을 공급한다라고 해서 이 공급 실린더 하나. 이제 이건 가상으로 가공을 한다고 해서 가공 실린더 하나, 2개. 하고 가공된 물건을 컨베이어 벨트로 송출을 한다 해서 송출 실린더 하나. 그래서 여기 3개. 그리고 중간에 물건을 감별을 해가지고 금속인지 비금속인지 분별을 해가지고 분류를 시킨다 해서 분류 실린더 하나. 또는 배출이라고 합니다. 배출 실린더. 그래서 이거까지 지금 벌써 하나, 둘, 셋, 4개 있죠? 그 다음에 창고 흡착을 시켜가지고 이송하는 흡착 실린더 5개. 그리고 여기 있는 창고부를 좌우로 움직이는 실린더 6개. 컨베이어 벨트에 물건이 지나가는 것을 막는 용도로 쓰는 스토퍼 실린더. 막는다 해서 스토퍼 실린더. 그래서 7개.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진공 발생기가 있습니다. 진공 발생기가 어디 붙어 있냐면 여기 사이드에 붙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보이는 게 진공 발생기. 요거 진공 발생기를 작동시키는 솔레노이드 밸브 하나. 이렇게 총 8개로 구성이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제 진공은 또 어떻게 발생시키냐? 진공 발생시키는 원리 배웠어요? 공학 시간에? 안 배웠어? 진공은 이제 어떻게 발생이 되냐면 여러분들 옆에 가서 이제 저기 다음 공학 시간에 테스트를 해봐요. 여기 여러분들 T자 피팅이 있어. T자 피팅. T자 피팅 뭔지 알죠? 공합 이렇게 공합호스 T자로 연결시키는 거. 이거 있잖아요. 얘를 어떻게 테스트를 하냐면 이쪽에다가 공합호스를 연결을 해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공기를 불어 넣으라고. 여기다 공기를 불어 넣으면 공기가 얼리 나올까? 양쪽으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올까? 네, 지금 해봅시다. 궁금한 거는 또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해봅시다. 공기가 안 나오지? 저거를 끼고 와야 되는데 이따가 테스트는 이따 하는 걸로 하고 원리부터 설명을 할게요. 이게 이쪽으로 압축 공기를 집어 넣으면 공기가 여긴 안 나와요. 이쪽만 나와요. 하물며 이쪽은 공기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공기를 빨아들인다고. 이게 왜 그러냐? 베르누이라는 놈이 있는데 놈은 아니고 훌륭하신 분이지. 저쪽 양놈 나라 쪽에 양놈은 또 아니지. 여하튼 거기에 이제 베르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얘가 이제 무슨 원리를 발견을 했냐면 이러한 노즐이 있으면 이러한 노즐이 있는데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이쪽으로 초당 10이라는 양이 들어갔어. 여기 안 막혀 있고 10이라는 양이 들어갔으면 이쪽으로 얼마큼 나오겠어요? 만약에 물이 있는데 물이 이쪽으로 10이라는 양이 들어갔어. 그럼 이쪽으로 얼마큼 나오겠어요? 당연히 10이라는 양이 나오겠지. 그럼 여기도 같은 시간 안에는 10이라는 양이 지나가야겠네. 맞습니까? 일단 나 10이라는 양이 들어갔으면 어디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니까 10이라는 양이 들어갔으면 10이라는 양이 통과를 해야 되고 이쪽으로 10이라는 양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유속만 봤을 때, 속도만 봤을 때 1번 위치가 빠르겠어요? 2번 위치가 빠르겠어요? 3번 위치가 빠르겠어요? 네? 어디가 유속이 제일 빠를까? 네? 여기가 좁으니까 똑같은 양을 빠져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좁으니까 어떻게? 여기서 더 빨리 나오겠죠? 그치? 근데 우리가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고 그래? 형태가 바뀐다고 그래? 에너지라는 게 어디서 갑자기 생겨나요? 아니면 형태가 바뀔 뿐이야?
에너지라는 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기름을 태웠어. 원래 이제 그 기름에 어떤 에너지가 존재하는 건데 그걸 불로 태우면 열로 바뀌는 거지. 열 에너지하고 그을음하고 기타 뭐 이걸로 바뀌는 거지. 그래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형태만 바뀔 뿐이에요. 그게. 이해됐습니까? 근데 여기 그런 에너지 중에 어떤 에너지가 있냐면 속도 에너지라는 게 있다고. 속도 에너지. 속도 에너지라는 게 있는데 속도가 빠르면 에너지가 높은 거겠어요? 속도가 느리면 에너지가 높은 거겠어?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빠르면 에너지가 높은 거죠? 그래, 그러면 속도가 여기가 1번 위치보다 2번 위치로 속도가 빨라졌지? 그잖아요. 그러면은 물리적으로 에너지가 증가됐네? 에너지가 올라갔네? 여기서. 어떤 게 생겨난 거죠? 이럴 수 있겠어, 없겠어? 갑자기 에너지가 생성될 수는 없다고 했잖아, 아까. 이건 법칙이야. 에너지가 갑자기 없던 게 뻥 하고 태어날 수는 없다고. 근데 어쨌든 여기가 속도가 빨라졌어. 그럼 속도 에너지는 여기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1번 위치보다 2번 위치에서의 속도 에너지가 올라갔다고. 맞잖아요. 그건 사실 아니야. 실제 이렇고. 근데 실제 에너지가 없던 게 나왔겠냐고요. 그렇지 않을 거 아니야. 법칙을 어떻게 옮겨. 근데 어떤 게 있냐면 현재 이 위치에서 어떠한 에너지들이 존재하냐면 세 가지 에너지가 존재합니다. 위치 에너지가 존재하고요. 속도 에너지가 존재하고 압력 에너지라는 게 존재를 해. 이 세 가지의 에너지가 존재를 해. 근데 위치 에너지는 쌤쌤이야. 왜? 여기 있던 놈은 밑으로 내려가겠죠. 가운데 있던 놈은 가운데로 흐르겠지. 물론 이게 중간에 와류 같은 거 안 생겼을 때 가정이야. 와류 같은 게 생기면 또 에너지가 손실되는 거고. 여기는 이렇게 올라가니까 밑에 있던 건 위로 올라왔고 위에 있던 건 아래로 내려왔으니까 쌤쌤이라고.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1번 위치나 2번 위치나 위치 에너지는 동일해. 그런데 2번 위치가 속도 에너지가 올라갔겠지. 그럼 거꾸로 어떻게 돼요? 2번 위치에서 압력 에너지는 어떻게 돼야 돼? 낮아져야 되지. 1번 위치보다 2번 위치가 압력이 낮아져야지만이 에너지가 그대로 유지가 된 거죠. 이거를 얘가 이제 실험적으로 발견을 해낸 거예요. 베르누이라는 애가. 그래서 여기다가 구멍을 하나 뽕 내가지고 이렇게 빨대를 놓은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해놓으면 압력이 낮으니까 이걸 빨아서 올려간다고. 이해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 옆에 공학실 가면 윤활기 통 안에 빨대가 하나 있다고. 윤활기 서비스 유닛 안에 서비스 유닛 오른쪽은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했듯이 왼쪽은 필터고 오른쪽이 윤활기잖아. 근데 윤활기 통 안에 보면 빨대가 하나 달려있다고. 본 적 없어요? 윤활기 통 안에 빨대가 있다니까 가서 봐 이따가. 이따 보면은 윤활기 통 안에 빨대가 있어. 그 윤활기 통 안에는 기름이 차여져 있어야 정상이고, 근데 우리는 이제 교육장이기 때문에 이걸 안 채워놓는다고 24시간 풀로 돌리는 게 아니라서 이제 현장에는 무조건 채워놔야 돼요. 그래야 실린다고 오래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름이 차여져 있으면 이 원리를 이용해서 여기다 빨대를 이렇게 꽂아 놓은 거지. 그래서 공기가 빠르게 흘러가는데 그때 순간적으로 여기 압력이 낮아지니까 안에 있던 기름을 빨아서 공기에 분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기 쪽에 윤활유를 공급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원리로. 이해됐어요? 똑같은 원리로 여기다가 흡착 빨판을 달아 놓으면 공기가 들어가니까 흡착이 되는 거죠. 이해되었습니까? 그래서 이 진공 발생기라는 게 별게 아니라 이 베르누이의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압축 공기를 세게 이 좁은 관로로 공기를 빠르게 흘려서 내보내면 여기가 압력이 낮아져서 진공이 발생된다 이거지. 이해되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이따 우리 공기 들어오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 이따 피자 피팅에다가 여기다가 압력 공기 집어넣고 그럼 공기가 1, 2만 나가요. 손으로 만져봐도 1, 2만 나오는 게 느껴져. 그런 상태에서 여기다 라이터를 딱 갖다 대면은 불꽃이 빨려 들어가. 이해되었어요? 이게 이제 진공 발생이 원리입니다. 알겠죠? 공학 첫 시간에 벌써 이런 거 수업하는데 안 했나봐요? 다들 신기해하는데 다들 신기해한다고. 처음에 당연히 양쪽 공기 넣으면 양쪽으로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안 나온다니까? 그게 되게 신기한 건데.
자, 어쨌든 또 여기까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재밌는 게 있다고. 응? 과학이나 기술을 잘 알면 암흑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고. 자, 여하튼 그렇게 실린더, 여기 솔레노이드 블럭이, 매니폴더 블럭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공간을 좀 줄이게 해서 이렇게 제작해서 나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합 실린더가 있는데, 공합 실린더, 이런 실린더 같은 건 다 알죠? 실린더가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실린더가 있으면 이게 전진 상태라고 해요. 우리가 저 위를 그렇게 내렸다 약속을 그렇게 했다고. 하고 요거를 실린더가 후진됐다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실린더가 각각 전후진 할 때는 그 위에 있는 오토 스위치라고 합니다. 현장에서 보통 오토 스위치라고 많이 명칭을 붙이고, 교재나 이런 데서는 리드 스위치라는 명칭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토 스위치라고 쓰니까 우리도 오토 스위치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는 오토 스위치 센서가 신호가 들어오는 건 알고 있죠? 네, 그런 것들이 있고, 전반적인 공정은 어떻게 되냐? 물건을 집어넣고, 이제 물건을 집어넣을 때는 물건이 있을 때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파악을 어떻게 하냐면 옆에 있는 광 센서가 있습니다. 얘도 광 센서예요. 얘는 뭐냐면 요 검정색 선이 보이나? 여기 지금 검정색 선 보여요? 네. 요게 뭐냐면 광 케이블입니다. 광 케이블. 네, 광 케이블인데 광 케이블을 광 케이블이 왜 광 케이블이야? 빛을 전달하니까 광 케이블이야. 근데 이게 또 전달을 어떻게 하냐? 그 물리 중에 그 빛을 하는 거기에서 보면은 전반사라는 게 있어요. 전반사. 일반적으로 어떤 매질이 다른 데를 빛이 통과를 하려면 불절이 일어난다. 불절이 일어나고 일부분은 반사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공기고 여기가 물속이라면 요즘에 정글의 법칙 보면은 밤에 물에다 플라시 많이 비치잖아요. 근데 일정 부분은 빛이 들어가고 일정 부분은 튕겨 나간다고요. 이해되었어요? 네. 근데 이 각도를 점점 낮추다 보면은 불절에서 들어가는 건 없어지고 전부 다 반사를 해요. 빛을 빠져나가는 게 없고 전부 다 반사를 해요. 이거를 전반사라고 해요. 전반사. 빛을 전부 다 반사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걸 전반사를 안 시키고 일정 부분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빛이 중간에 소실되는 거지. 중간에 빛이 없어지면 신호를 못 보내는 거지. 그잖아요. 빛으로 신호를 보내야 되는데 광 케이블 안으로 빛을 여기서 한번 깜빡이면 저 상대편에서 빛이 한번 깜빡해야 되는데 하던 빛이 중간에 사라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전반사 요건을 이용합니다. 전반사에서 계속 광 케이블이 이렇게 있으면 빛이 계속 전반사로 계속 가는 거야 이렇게. 근데 빛이 원체 빠르니까 되는 거지, 가는 거지. 여기서 한번 깜빡이면 저기서 한번 깜빡이는 거예요. 그 신호로 데이터를 보내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광 케이블은 중간에 다른 거 없이 케이블만으로도 100km 가본다고. 100km면 여기서 서울까지 아무것도 중간에 안 거치고 선만 끌고 가도 거기 여기서 반짝이면 서울에서도 반짝인다 이거야. 근데 우리 랜 케이블은 보통 거리가 얼마나 돼요? 우리 여러분들 쓰는 랜 케이블. 여러분들이 쓰는 랜 케이블은 보통 거리가 얼마나 돼요? 게임은 할 줄 알았지, 컴퓨터로 인터넷을 할 줄 알았지, 그건 신경 안 썼지. 네? 여러분들이 쓰는 랜 케이블은 규격이 어떻게 돼요? 이런 게 이제 프로토콜이에요. 그러니까 프로토콜이라는 게 통신에 필요한 규약이야, 약속. 이거를 쓰면은 이거는 얼마까지 쓸 수 있고, 이거는 신호를 어떻게 보내야 되고, 신호를 보낼 때는 어떠한 순서에서 보내야 된다. 이런 게 약속이 프로토콜이라고. 그러면 약속이야, 이것도. 광 케이블은 100km 이상 끌고 가면 안 돼. 약속이야. 근데 물론 이제 또 잘 만들고 또 빛을 세게 보면 더 많이도 가겠지.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랜 케이블도 약속된 게 있어. 랜 케이블은 몇 킬로까지만 써야 된다는 게 있다. 랜 케이블은 기본 100m입니다. 100m. 100m까지는 중간에 아무것도 없이 100m를 깔면 신호가 가야지 정상이야. 근데 웬만한 케이블로 100m를 끌고 가면 신호가 안 가요. 중간에 내려가는 손실이 일어나서 통신 속도가 좀 늦어집니다. 늦어지는 이유는 신호를 보냈는데 못 받았대. 다시 보내야 돼. 또 못 받았대. 다시 보내야 돼. 받았대. 이래서 속도가 늦어지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여러분들 핀 테스트라는 게 있어. 그런 거 해보면 로스가 있다고. 로스 일어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이 신호선을 제대로 연결 안 하고 왜 그러냐면 이 랜 케이블도 비싼 게 있고 싼 게 있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짧은 거리는 문제가 안 돼. 뭐 10m, 20m는 다 되는데 길이가 길어지면 랜 케이블 자체의 성능이 좀 떨어지면 이 신호가 잘 안 간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싸구려 사면 100m가 안 와. 그래서 이제 지멘스 우리 나중에 또 여러분들 지멘스 배우겠지만 이 지멘스 얘네들은 랜 케이블 지네 거 써야 돼. 지네 거 사서 안 쓰고 다른 거 사서 썼으면 다른 거 사서 썼는데 통신이 안 돼. 그럼 우리 거 갖다 사서 쓰고 전화하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걔네 걸 되게끔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니까 쉴드 처리나 그러니까 노이즈나 이런 게 안 되게끔 제대로 처리를 해서 팔아야 되겠어. 단자 끝에다가.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까지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몇십 미터까지는 가지만 진짜 100m까지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1학기 때 PLC 배웠잖아요. 그럴 거죠? 그거는 이제 RS232라는 통신 방식으로 데이터를 날리지. 여러분들은 몰랐겠지만 RS232로 날려요. 뒤에 컴퓨터 뒤에 그 9핀짜리로. 걔는 15m. 15m를 벗어나면 통신이 안 됩니다. 15m를 플러스 마이너스 15V로 온오프를 때려가지고 신호를 보내는 거라고. 그걸 벗어나면은 에러들이 증가합니다. 그런 것들이 통신 규약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이제 제품들 만들어서 하는 거고. 랜 케이블 얘기하다, 광 케이블 얘기하다 건데. 그래서 이 광 케이블이 쭉 오면 어디가 있냐면은 중간에 증폭기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이런 게 있다고 그런 거. 광 화이버 센서라고 해가지고 증폭기가 있다고. 찾았습니까? 회사가 없는 이네. 밖에서는 오므론이라고도 하고, 오므론은 일본 놈들 발음. 일본 놈들 발음이고, 보통 우리가 발음할 때는 옴론이라고 하는데, 일본 애들이 그 받침 발음이 잘 안 되잖아요. 이렇게 오므론.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얘네가 국내 시장을 많이 점유를 하고, 센서부터 시작해서 PLC도 많이 점유를 하고 있대요. 우리가 미쯔비시를 많이 썼는데, 미쯔비시 그 공급 물량이 좀 딸리나 봐. 저쪽 동남아로 많이 빠져나가고 뭐 이래서 그런지 많이 딸리나 봐요. 국내에서는 현재 옴론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광 케이블, 아까 여러분들 여기 있는 광 케이블이 이쪽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 앞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광 케이블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는 빛이 나가는 거고 하나는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 그 옆에 보면은 뭐 옆에 게 보면은 화살표로 빛이 나가는 거 화살표, 빛이 들어오는 화살표가 있어요. 이거 말고도 자세히 보려면 저 뒤에 가면은 우리 뒤에 있는 장비 있잖아요. 저거를 보면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이니까 여기도 강화해서 센서가 이 장비에서 강화해서 센서가 여기 달려있다. 여기 달려있는데 옆에 화살표가 두 개도 있어요. 빛이 나가면서 빛이 들어오고. 그래서 한쪽 케이블은 빛을 쏴서 빛이 나가면 어떤 물체에 부딪히면 빛이 반사돼서 들어오겠지. 그 반사해서 물건이 있다 없다를 구분을 하는 건데 검정색은 잘 반사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검정색 물체를 빛을 잘 반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검정색은 왜 검정색이냐면 모든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검정색이라고. 그러니까 반사가 잘 안 되는 거지. 흰색은 모든 빛을 반사를 하니까 흰색이야. 빨간색 빛, 파란색 빛, RGB지, 빨간, 그린, 블루 이 세 가지 색깔을 전부 다 반사를 하기 때문에 흰색으로 보이는 거고, 검정색은 아무 빛도 반사를 안 하기 때문에 검정색으로 보이는 거니까 뭐가 안 튀어나오니까 안 보이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저희 이 광을 쓸 때는 검정색은 잘 파악을 못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것도 파란색하고 지금 이 백색 공작물을 쓰잖아요. 뭐 은색을 쓰잖아요. 이런 건 이제 반사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반사율이 달라요. 빛이 들어온 내용 그 양이 다르다고. 저 플라스틱 했을 때는 얘랑 얘랑 틀리다고. 그런 것도 그 빛의 감도를 좀 조절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현장 감도. 그래서 우리 센서를 보면은 거기에 감도 조절하는 게 있어요. 빛의 세기를 조절하는 게 있다고. 여기에 보면은 빛의 세기 조절하는 거 있죠? 커버 제껴가지고 요거를 조절을 하면 여기 있는 걸 조절하면은 그 빛을 나가는 걸 조절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야 돼. 이 장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감지가 잘 안 된다. 그럼 조절해야 되는 건데 여기는 거의 다 세트는 돼 있어요. 혹시나 중간에 물건 여기 여기 공급물 부분에 물건은 있는데 뭐 잘 감지가 안 된다. 그럼 조절을 해야 돼요. 조절하는 이유는 두 가지.
원래 나가는 빛이 약하든가 여기에서 원래 나가는 빛이 약하든가 아니면은 이 광 케이블이 있는 부분에 그 세팅이 좀 잘못됐든가 이게 틀려져 있든지 뭐 이런 경우에 빛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 이어갈게요. 그래서 진공이 그래서 말씀드린다. 그래서 광 케이블이 이제 그렇게 생겨 먹은 거고 감도도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조절을 해야 되고 근데 보면은 이 지금 앰프라는 이게 앰프인데 강화이버 앰프인데 앰프가 지금 3개나 되죠? 초점이 이렇게 안 맞냐? 앰프가 3개나 되는 이유는 공급부에 하나가 있고요. 공급 1번 공급 실린더 매거진에 2번 여기 두 번째도 있는데 요건 설치자 우리 전체 공정에서 얘는 잘 안 써요. 이쪽에는 공작물을 잘 안 집어넣기 때문에 잘 안 써요. 옛날 생활자동화 사업기사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 썼던 거여서 지금 잘 안 씁니다. 또 하나의 광 케이블이 어디에 있냐면 물건이 스토퍼 위치에 도착했을 때 물건이 도착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광 케이블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전원을 올리면 일단 여러분들 다 개선하면 이쪽으로 빨간색 불빛이 나온다고. 그 불빛이 물건이 딱 와가지고 반사가 되면 물건이 있다 없다를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앰프가 총 3개가 배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가상으로 가공 작업을 합니다. 가상으로 여기 있는 실린더가 가상 작업을 하고 여기 있는 거는 DC 모터예요. 그냥 전기 주면 돌아가고 전기 끊으면 멈추는 DC 모터입니다. 가상으로 가공 작업을 마치면 공급 실린더가 보통 후진하고 그 다음에 송출 실린더가 전진을 하죠. 그래서 물건을 컨베이어 벨트로 이송을 시킵니다. 이제 컨베이어 돌아가야겠죠? 컨베이어 돌아가면서부터 여기 있는 용량형 센서와 고주파 센서라는 게 있는데 용량형 센서는 이것저것 다 감지해요. 종이, 사람 손, 금속, 비금속, 고무, 나무 다 감지해요. 단 감지하는 거리는 다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철 같은 게 5mm 안쪽 이게 이 모델 네임이 CR18-8DN이에요. CR18-8DN인데 18이 뜻하는 바는 이 라운드 그 직경 이 센서의 직경 18mm라는 얘기고 거기 8DN이면은 최대 8mm까지는 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철일 경우. 근데 철일 경우 그런 거고 뭐 플라스틱이나 이런 거는 감지 거리가 더 짧아져요. 그래서 얘를 근접 센서라고 하는 이유가 근접 센서 중에 용량형 센서인데 근접 센서라고 하는 이유가 짧은 거리밖에 감지를 못하기 때문에 근접 센서라는 명칭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용량형 센서는 물건이 있다 없다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얘는 물건이 있다 없다를 구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있는 고주파 센서는 주로 감지하는 게 철. 근데 철만 감지하는 건 아니고 금속 중에 이제 알루미늄 같은 것도 감지를 하고요. 대부분 금속류는 어디가나 다 감지를 합니다. 근데 주로 감지하는 건 철. 근데 우리 것도 이거 철이 아니라 알루미늄이에요. 우리 고등학교 알루미늄인데 이것도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센서로 공급된 물건이 금속인지 비금속인지를 구분을 하는 거예요. 제가 달려있는 이유가 시험을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어떻게 한대요? 감지 어떻게 한대요? 센서 배치가 저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 감지를 어떻게 하면 얘가 금속인지 비금속인지 알까? PLC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PLC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그냥 말로 해봐요 말로. PLC 입장에서 공급된 물건이 금속인지 비금속인지 구분을 해야 돼. 그럼 PLC 입장에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면 구분할 수 있을까? 두 개의 센서로. 어떤 경우에 금속이고 어떤 경우에 비금속일까? 어떤 경우에 금속이고 어떤 경우에 비금속일까? 금속이 감지가 되면 금속이고 감지 안 되면 비금속이야? 그 전에 뭔가 확인을 해야지. PLC 입장에서는 확인을 해야지. 우리는 물건이 지나가니까 거기 있는 줄 알지만 PLC 입장에서는 감지가 안 되면 무조건 비금속이야? 물건도 없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은 뭐예요? 용량의 신호가 들어와 있어야 돼. 1차적으로 용량의 센서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그때 고주파의 신호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를 따져야 되는 거지. 그죠? 근데 이러한 경우도 있어. 물건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 공작물이. 그럼 쟤는 금속이야? PLC 입장에서 봤을 때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PLC 입장에서는 물건이 있는데 금속의 감지가 안 됐으니까 비금속이죠. 비금속으로 감지를 하겠지.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감지를 하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 안 되는 거지. 오판이지, 오판. 잘못된 거죠. 그럼 어떨 때 해야 되냐? 최소한도 용량에 걸쳐 있으면서 고주파에도 같이 걸쳐 있는 타입, 저때 판단을 해야 맞다는 얘기지. 근데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냥 A 접점만 써서는 이럴 경우도 있고, 지금 이렇게 하면 용량에만 걸쳐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모르는 거야. 그럼 명확하게 현재 기구적으로 봤을 때 언제 탐지를 해야 되냐? 용량형 센서 신호가 끝나는 시점. 용량형 센서가 신호가 끝나는 시점에 딱 걸린다고 하면 물리적으로는 100% 고주파에 걸리게 돼 있죠. 현재 설계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시점에서 우리는 탐지를 해야 돼.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야 돼요? 그럼 짤 때는 여러분들 저쪽에서 어떻게 짰어? 저쪽에 여기 지금 장비 여기다 갖다 놨구나. 그러니까 저거를 바탕으로 했을 때 컨베이어 벨트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용량형이 있고 여기에 고주파가 있다. 그럼 언제? 용량형 터치 마지막 하는 순간에는 고주파 밑에 물건이 있으니 요 시점에 고주파가 들어왔냐 들어오지 않았느냐를 판단을 해야 된다고요. 그게 맞잖아, 물리적으로 지금. 그래서 이 시점이 언제야? 용량형 센서의 신호가 빠질 때, 네거티브일 때. 용량형 센서의 신호가 네거티브일 때 고주파 신호가 들어오면 얘는 금속. 근데 그때 고주파 신호가 들어오지 않으면 얘는 비금속. 이렇게 짜는 게 맞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근데 이제 저 옆에 장비는 좀 안 좋게 해놨는데 센서를 가로로 배치해놨어. 이거는 이제 되게 애매해져요. 프로그램을 잘 짜야 돼. 그러니까 또 프로그램을 잘 짜도 진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걸 기부하는 사람이 생각을 해서 알고 이렇게 배치를 하면 잘한 거고, 이렇게 안 해놓고 가로로 배치하거나 하면 조금 미스한 거예요. 그럼 이제 명확하다. 진짜 100% 이게 금속이냐 비금속이냐 판단하기가 되게 애매해져요. 가로로 배치할 경우. 그래서 우리 거는 어쨌든 세로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용량형 네거티브 신호가 들어올 때, 신호가 빠질 때 고주파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를 따져서 금속 비금속하고 있는 구분을 할 거라고요. 이해됐죠? 그래서 저 센서가 여기 달려 있는 겁니다. 그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이제 제일 먼저 할 거는 비금속을 보통 우리는 쳐낼 겁니다. 비금속은 쳐내고 금속인 경우에는 맨 끝으로 보내고, 요게 이제 기본적인 공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할 공정들은 이제 창고가 있어서 창고에 여기 있는 서버라는 리프트, 여기 있는 이 서버라는 기구부가 있는데 얘는 뭐냐면 여기 서버 모터가 달려 있고, 이 서버 모터는 결론적으로 여기 서버 앰프라는 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서버 앰프는 또 어디 연결되어 있냐면 여기 위치 결정 모듈이라는 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여기는 위치 결정 모듈, 서버 앰프, 서버 모터, 요 세 개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 있는 리프트를 위아래로 움직일 거라는 얘기죠. 0.1 마이크로 단위까지 제어가 가능해요. 그래서 현장에서 지금 다 쓰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창고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적재를 하는 데까지가 이 장비의 기본적인 공정이라 이거죠. 근데 지금은 아마 여기 시험 본 친구들도 있고 하겠지만은 뭐 일단 물건이 있다운 날을 부분해서 집어넣고 가상적으로 가공을 해서 중간에 비금속은 쳐내고 금속은 밀어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작업을 먼저 진행을 할까 합니다. 자, 장비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지금 요거 저기 동작시키는 데에서 현재 이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움직이는 게 어떠한 순서대로 움직인다, 이게 이해 안 갑니다. 됐어요? 뭐 한 번씩 다 또 돌려볼 친구들도 있어서 알긴 알겠지만